모자와 양산, 오래된 고급 사암이 깔린 마루바닥, 마루 장식장 위에 걸린 커다란 그림, 안방에서 들려오는 누나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사랑스럽고 소중했다. 그러나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내게 위로가 아니라 오로지 질책일 뿐이었다. 나는 그 밝고 고요한 세계에 끼어들 수가 없었다. 나는 내 구두에 더러움을 묻혀왔다. 발깔개에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는 더러운 발. 나는 우리 집의 세계에 전혀 알 수 없는 그림자를 몰고 왔다. 지금까지 수많은 비밀과 불안을 가졌다 해도 오늘 내가 가져온 것에 비하면 모두 장난이나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았다. 운명이 뒤쫓아와 내게 손을 뻗쳤다. 운명이 소나기에서 어머니도 나를 구할 수 없고 어머니가 내가 처한 상황을 알아서도 안 되었다. 내 죄가 도둑질이든 거짓말이든 나는 신의 이름을 걸어 거짓 맹세를 하지 않았던가. 마찬가지였다. 나의 죄는 내가 악마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그 사실 자체였다. 그 애를 왜 따라갔을까? 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크로머를 따랐을까? 왜 그따위 도둑질 이야기를 억지로 꾸며내고 영웅이 된 것 마냥 으스댔을까? 악마가 나를 꽉 움켜쥐었다. 적이 등 뒤까지 바짝 쫓아왔다. 한순간 나는 내일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보다 내 앞길이 점점 내리막이다가 끝내 암흑으로 빠질 거라는 끔찍한 확신에 몸이 떨렸다. 나는 절실히 느꼈다. 이번 잘못이 자꾸 다른 잘못으로 이어질 거라고. 그래서 누나들과 다정히 지내고 부모님께 인사하고 입맞춤하는 모든 것은 거짓이 되고 나는 나만 아는 은밀한 거짓 속에서 살게 될 거라고. 아버지의 모자를 보는 순간 잠깐 어떤 믿음과 희망의 빛이 번쩍했다. 아버지에게 다 말하고 아버지의 처분에 따라 벌을 받으면 아버지가 내 비밀의 공유자이자 구원자가 되어주지 않을까. 그것은 여태껏 해왔던 반성과 다를 바 없겠지. 힘들고 가슴 아픈 시간, 후회에 사무쳐 용서를 비는 시간에 불과하겠지. 이런 생각이 얼마나 달콤하게 느껴지던지 어찌나 아름다운 유혹이던지. 그러나 무슨 소용인가. 어차피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 텐데. 나는 지금의 비밀, 이 죄악은 온전히 홀로 감내해야 하는 것임을 직감했다. 나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아마도 나는 이 순간부터 영원히 악당들 사이에 속해서 그들과 비밀을 나누고 그들을 의지하며 그들과 똑같아지겠지. 나는 잠시 어른인 척, 영웅인 척 했으니 그 대가를 호되게 치러야 했다. 방에 들어갔을 때 내 젖은 신발이 아버지의 시선을 끈 건 차라리 다행이었다. 아버지는 그것만 꾸짖느라 지금 내가 어떤 나쁜 상황에 빠져 있는지 알아채지 못했다. 나는 아버지의 꾸지람을 묵묵히 들으며 속으로 더 심각한 범죄 행위들을 떠올렸다. 그 순간 마음속에 새롭고 묘한 감정의 불꽃이 튀었다. 깊숙이 찔렸지만 기분 좋은 쾌감이었다. 내가 아버지보다 우월하구나. 잠깐 동안 그의 무지가 경멸스러웠다. 젖은 신발 따위나 야단치는 그가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나는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조그만 빵 한 덩이를 훔쳤다고 신문받는 범죄자처럼 거기 서서 저 말을 속으로 크게 외쳤다. 추악하고 꺼림칙한 감정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강력하고 깊게 끌려서 다른 어떤 생각보다도 더 단단하게 나를 내 비밀과 죄에 결박시키는 족쇄였다. 지금쯤 크로머가 경찰에 나를 신고했을지도 모르는데 뇌우가 잔뜩 내 머리 위로 몰려오고 있는데 가족들은 여전히 나를 애취급하고 있었다. 이제까지의 체험들 중 가장 중요하고 영원할 순간이었다. 아버지의 권위가 최초로 찢긴 자국이니까. 유년기를 지탱하는, 하지만 자기 자신이 되려면 반드시 무너뜨려야만 하는 기둥들에 생긴 최초의 균열이니까. 운명의 핵심적인 길은 이런 보이지 않는 체험들이 그려간다.
습긴과 균열은 계속 생긴다. 아물고 잊혀진다지만 마음속 가장 후미진 은밀한 곳에서는 여전히 피 흘리며 살아가게 된다. 나는 즉시 그 새로운 느낌에 겁먹어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 발에 입맞추며 용서를 빌고 싶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사죄할 수 없다. 어린아이도 그 정도는 어떤 현자 못지않게 잘 느낀다. 나는 내 문제를 잘 생각해보고 내일의 난간을 빠져나갈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느꼈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다. 저녁 내내 달라져 버린 집안 분위기에 익숙해지느라 바빴다. 벽시계와 책장, 성경과 거울, 책꽂이와 벽의 그림들까지 내게 작별을 고했다. 나는 내 세계, 선하고 행복하고 근심 없는 삶이 과거가 되어 내게서 멀어져 가는 것을 얼어붙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내가 바깥 세계, 어둡고 이질적인 세계에 불뚫려서 새로운 뿌리를 내려가고 있음을 느꼈다. 나는 난생 처음 죽음을 맛보았다. 스디쓴 맛이었다. 죽음은 탄생이자 두려운 새 삶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기 때문이다. 나는 마침내 침대에 누웠을 때 기뻤다. 바로 직전에 최후의 죄를 사하는 연옥불처럼 내 위에 쏟아지는 저녁 기도를 견뎠던 것이다. 가족들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하나를 불렀는데 난 차마 따라 부를 수가 없었다.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쓸개집이자 독이었다.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할 때도 함께 기도할 수 없었고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소서 하고 기도를 끝냈을 때는 극심한 마음의 경련이 나를 단란한 가족의 테두리에서 떨어뜨렸다. 나는 몹시 지쳐서 떨며 그 자리를 떠났다. 침대 속에서 따뜻함과 안정감이 부드럽게 나를 감쌌지만 이내 다시 불안해졌고 지나가 버린 일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렸다. 어머니가 여느 때처럼 와서 내게 잘 자라는 인사를 해주었다. 방 안에 어머니의 발소리의 여운이 아직 남아있고 어머니가 든 촛불의 빛이 문 틈새로 들어왔다. 어머니가 다시 한번 내게 와준다면 느끼실 텐데 다정하게 입맞추고 너그럽게 희망을 주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면 나는 울 것이고 목구멍에 걸려있는 돌덩이가 녹아버리겠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용서를 빌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나는 구원받을 거야. 문 틈새에 촛불빛이 사라져버린 후에도 나는 한동안 귀를 기울이며 그렇게 되기를 그래야만 한다고 간절히 소망했다. 나는 다시 낮의 일을 떠올렸고 적의 눈을 응시했다. 그가 또렷이 보였다. 그는 실눈을 뜨고 야비하게 웃었다. 그를 바라보고 있을수록 이젠 도무지 피할 길이 없다는 절망감이 커졌고 그의 얼굴이 점점 더 크고 악마처럼 변해서 잠들 때까지 나를 괴롭혔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크로머는 없었다. 그저 휴일의 평화와 환희에 둘러싸인 부모님과 누나들, 그리고 내가 한 배를 타고 있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깨자 그 행복의 뒷맛이 느껴지고 누나들의 흰 여름옷이 햇빛에 반짝이던 모습이 눈에 선했다. 그러다 나는 천상의 낙원에서 한순간 현실로 굴러떨어져 다시 사악한 적의 눈과 마주섰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왜 늦게까지 잠자리에 누워있느냐고 소리쳤을 때 나는 안색이 창백했고 어머니가 어디 아프냐고 묻자마자 토하고 말았다. 덕분에 나는 얼마간 좀 괜찮았다. 나는 몸이 살짝 안 좋은 날을 좋아했다. 그런 날이면 오전 늦게까지 침대에서 카모마일 차를 마시며 어머니가 옆방을 청소하고 리나가 바깥 복도에서 푸죽한 주인과 흥정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에 가지 않는 오전은 동화처럼 환상적이었다. 방 안에서 춤추는 햇빛은 학교의 초록 커튼에 그런 햇빛이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것도 흥미롭지 않았다. 뭔가가 어긋나 있었다.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그러나 난 평소처럼 몸이 조금 안 좋을 뿐이었다. 이 정도로는 소용없었다. 학교를 빠질 좋은 핑곗거리는 되지만 11시에 시장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프란츠 크로머는 막아주지 못했다. 어머니의 친절한 간호도 오히려 귀찮았다. 다시 잠든 척하고 궁리해봐도 뾰족한 수가 없었다.
11시에 시장에 가 있는 수밖에. 그래서 나는 10시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몸이 좋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그저 예전처럼 더 자리에 누워있든지 학교에 가든지 하라고 했다. 나는 기꺼이 학교에 가겠다고 했다. 계획을 하나 세웠던 것이다. 돈 한 푼 없이 크로머에게 갈 수는 없다. 내 작은 저금통을 손에 넣어야 한다. 물론 그 돈으로 충분치 않다. 크로머를 달래기에는 어림도 없다. 하지만 빈털터리로 가는 것보다는 나으리라. 나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느꼈다. 양말바람으로 살그머니 어머니 방에 들어가 책상에서 내 저금통을 꺼내며 기분이 아주 나빴다. 어제 크로머와의 일에 비하면 훨씬 덜했는데도 심장이 하도 거칠게 뛰어서 숨이 막힐 뻔했다. 아래층에 내려와서 잠긴 저금통을 볼 때까지도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았다. 저금통을 뜯는 일이야 아주 쉬웠다. 얇은 양철 막대 하나를 두동강으로 부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저금통을 부술 때 내 마음도 찢어졌다. 내가 도둑질을 한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했던 나쁜 짓이라곤 사탕이나 과일 같은 간식을 몰래 꺼내 먹은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진짜로 도둑질을 했지 않은가. 비록 내 저금통이긴 해도 말이다. 내가 크로머와 그의 세계에 한 발 더 들어섰음을 절감했다. 아무리 저항해도 계속 타락의 구렁텅이로 굴러 떨어지겠구나. 한편으론 강경한 마음도 들었다. 악마가 날 데려갈 테면 데려가라지. 이젠 돌이킬 수도 없으니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돈을 세었다. 동전이 저금통 안에 가득했었는데 막상 손 안에 쥐고 보니 초라할 정도로 적었다. 65페니였다. 나는 아래층 마루 밑에 저금통을 감추고 돈을 꼭 쥔 채 집을 나섰다. 지금까지 현관을 지나던 때와는 다른 기분이었다. 누군가 2층에서 나를 부를 것만 같아서 얼른 도망쳐 나왔다. 아직 10분쯤 여유가 있었다. 나는 일부러 지름길을 피해서 멀리 둘러서 가는 길로 들어섰다. 잔뜩 흐린 하늘 아래의 마을이 영 낯설어 보였다. 집들과 사람들이 다 나를 의심의 능초리로 바라보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문득 언젠가 학교 친구 하나가 가축 시장에서 1달러를 주었던 것이 떠올랐다. 당장 무릎을 꿇고 신에게 내게도 그런 행운을 달라고 기도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기도할 자격을 잃었다. 그리고 만약 그런 행운을 얻는데도 저금통 부순 일까지 바로 잡을 수는 없는 것이다. 멀리서 프란츠 크로머가 나를 알아보았다. 하지만 그저 무심하게 천천히 걸어왔다. 가까이 왔을 때 명령하듯 따라오라는 눈짓만 하더니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어갔다. 슈트로 거리를 따라 내려가 좁은 다리 하나를 건너 작은 골목 끝에 공사 중인 집 앞에 멈춰섰다. 공사가 중단되었는지 인부들은 보이지 않았고 문도 창문도 없이 벽만 덩그러니 서 있었다. 크로머가 주위를 살핀 후 안으로 들어갔고 나도 그 뒤를 따라갔다. 그가 벽 뒤로 돌아가서 나에게 오라고 신호했고 다가갔더니 손을 내밀었다. 갖고 왔어? 싸늘한 말투였다. 나는 주머니에서 움켜쥐고 있던 돈을 빼서 그의 손바닥에 떨어뜨렸다. 마지막 5페니짜리 동전에 찰랑거리는 소리가 그치기도 전에 그 애는 그 돈이 얼마인지 알았다. 65페니 뿐이야? 그가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겁에 질려 대답했다. 이게 내가 가진 전부야. 너무 부족하다는 건 나도 잘 아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 이젠 정말 한 푼도 없는걸. 꽤 똑똑한 녀석인 줄 알았는데 그는 온화하기까지 한 말투로 나를 비난했다. 명예를 아는 남자라면 규칙을 지켜야지. 내가 결코 내게 부당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 안 그래? 그런 니켈 따위는 저리 치워. 그자는 그래 내가 아는 바로 그 사람은 값을 깎지 않을 거야. 그는 제 값을 주겠지. 하지만 난 이것뿐이야. 더는 없어. 이게 내가 저금한 전부야. 그건 네 사정이지. 뭘 널 괴롭히려는 건 아니야. 넌 나한테 아직 1마르크 35페니를 빚진 거야. 언제 갚을 거지? 크로머, 그래 꼭 줄게. 내일이나 모레 곧 어쩌면 더 많이 생길지도 몰라. 내가 이걸 아버지한테 말할 수 없다는 건 너도 알잖아.
그것도 나와는 상관없지. 널 괴롭힐 생각은 없다니까? 너도 알겠지. 내가 마음만 먹었으면 오늘 오전 중에 내 돈을 받았을 거라는 거. 난 가난하잖아. 넌 나보다 훨씬 비싼 옷을 입고 훨씬 맛있는 점심을 먹었겠지. 그렇지만 아무 말 안 할게. 조금만 더 기다려주지. 모레까지 휘파람을 불면 정확히 가져와. 내 휘파람 소리 알지? 그 애는 내 앞에서 휘파람을 불었다. 들어본 소리였다. 나는 대답했다. 응, 알고 있어. 그는 마치 날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휙 가버렸다. 우리 둘 사이에 거래가 있었을 뿐이다. 아무 일도 없었다.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가 지금 갑자기 들린다면 아마 나는 얼어붙을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도 그 휘파람 소리가 들린다. 항상 들리는 것 같다. 어디에 있든 무슨 생각을 하든 일하든 놀든 그 휘파람 소리가 나를 뚫고 들어와 따라다니며 구속했다. 끝내는 그것이 나의 운명이 되어버렸다. 온화하고 풍요로운 가을 오후에 나는 특별히 아끼던 화단에 나와 서 있곤 했다. 그때 갑자기 어린 시절에 즐겨 했던 놀이를 다시 해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말하자면 어리고 여전히 착하고 자유롭고 죄 없이 보호받던 소년의 역할을 말이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상하고 있었어도 매번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와 내 마음의 줄을 탁 끊고 어린 시절 추억과 상상들을 산산조각 냈다. 또다시 협박자의 뒤를 따라가야 했다. 정원을 나와서 사악하고 추한 곳으로 가서 그에게 계속 변명하고 돈을 재촉당해야 했다. 그런 모든 일이 몇 주일쯤 계속되었는데 내게는 수년, 아니 영원처럼 느껴졌다. 내게 돈이 생길 리 없으니 리나가 부엌 식탁 위에 놓아둔 장바구니에서 5페니, 10페니씩 훔쳤다. 크로머는 번번이 내게 욕을 하고 경멸을 퍼부었다. 내가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정당한 목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 나더러 자신의 몫을 훔치고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흉이라고 했다. 살면서 이때처럼 고통스러운 적도 더 큰 절망과 더 큰 굴욕을 느껴본 적도 없었다. 저금통은 장난감 돈으로 채워서 제자리에 가져다 두었다. 아무도 그 저금통에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나 혼자 언제 들킬지 몰라 늘 전전긍긍했다. 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오면 혹시나 저금통에 대해 물어볼까봐 크롬머의 휘파람 소리가 들릴 때보다 더욱 두려움에 떨었다. 대체로 내가 돈을 하나도 구하지 못한 상태로 악마에게 갔기 때문에 그는 다른 방법으로 나를 괴롭히고 이용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위해 일했다. 그 애는 자기 아버지의 심부름을 내게 대신 시켰다. 10분 동안 외발뛰기를 하라거나 행인의 위도새에 쪽지를 붙이고 오게도 시켰다. 나는 꿈에서도 이런 고통을 당하는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렸다. 결국 나는 아팠다. 자주 토하고 오한이 났으며 밤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열이 올랐다. 어머니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아차리고 나를 더 정성껏 돌봤는데 그것이 나를 더 괴롭게 했다. 어머니의 신뢰에 보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내가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을 때 어머니가 초콜릿을 하나 가져왔다. 착하게 하루를 잘 보내면 저녁에 상으로 초콜릿을 받았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어머니가 지금 여기 서서 내게 초콜릿 한 조각을 내밀고 있었다. 나는 마음이 미어져서 그저 고개만 가로저었다. 어머니가 어디가 아프냐고 물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이렇게 소리칠 수밖에 없었다. 아니야.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초콜릿을 내 침대 머리맡에 놓고 나갔다. 이튿날 아침 어머니가 지난밤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자 나는 기억나지 않는 척했다. 어머니는 의사를 불렀고 의사는 나를 진찰하고는 아침마다 냉수욕을 하라고 처방했다. 그 시절에 나는 일종의 정신착란 상태였다. 우리 집의 정돈된 평화 가운데서 나는 겁먹고 고통받으며 유령처럼 지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할 수도 없었고 잠깐이라도 내 자신을 잊고 지내지도 못했다. 아버지는 자주 화를 내며 이유를 물었지만 나는 차갑게 마음을 닫았다. 카인,
구원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에서 왔다. 그리고 동시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내 삶 속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은 지금까지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얼마 전 라틴어 학교에 전학생이 왔다. 우리 도시로 이사온 부유한 미망인의 아들로 상장을 달고 다녔다. 그는 나보다 나이도 많고 한 학년 높았지만 모든 학생이 그랬던 것처럼 나 역시 그에게 관심이 갔다. 그 이상한 학생은 나이보다 훨씬 성숙하고 어른스러웠다. 누구에게도 소년처럼 보이지 않았다. 우리 유치한 어린 소년들 사이에서 그는 어른처럼 뭔가 다르게 신사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인기 있는 편은 아니었다. 놀이에 끼지 않았고 싸움은 더더욱 한 적이 없었다. 아이들은 단지 선생님에게 맞서는 그의 어른스럽고 단호한 음성을 마음에 들어했다. 그의 이름은 막스 데미안이었다. 우리 학교는 가끔 합반을 했는데 그날도 무슨 이유에선지 교실이 넓은 우리 반에 다른 반이 함께 수업을 하러 왔다. 그게 데미안의 반이었다. 하급생인 우리 반은 성경 이야기 시간이었고 상급자들은 장문을 연습했다.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배우는 동안 나는 자주 데미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묘하게 나를 매료시켰다. 총명하고 환하고 비범해 보이는 얼굴이 성실하게 장문 과제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그는 전혀 과제를 하는 학생처럼 보이지 않고 자신만의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 같았다. 호감이 가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나는 그에게 거부감을 느꼈다. 지나치게 우월하고 침착해 보이고 태도가 도전적으로 느껴질 만큼 자신만만했던 것이다. 눈은 아이들이 결코 좋아하지 않는 어른의 표정을 띄었으니 희미한 슬픔이 어린 냉소가 엿보였다. 하지만 호감이었든 반감이었든 나는 어쩐지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그가 갑자기 내 쪽을 바라보자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당시 그가 어떤 학생이었는지 되새겨보면 다른 학생들과 모든 면에서 달랐다고 말할 수 있다. 자신만의 색채와 개성이 또렷해서 남의 이목을 끌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눈에 띄었다. 마치 농부의 아이들 사이에서 그들처럼 보이려고 변장한 왕자 같았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그가 내 뒤쪽에서 걸어왔다. 다른 아이들이 차츰 흩어지자 그가 내 곁에 다가와 인사를 했다. 인사하는 태도마저 또래 학생들의 것을 흉내내려고 했어도 참으로 어른스럽고 공손했다. 우리 잠깐 같이 걸을까? 그의 다정한 물음에 나는 기분 좋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우리 집이 어디인지 자세히 말해주었다. 아, 거기? 그 집이라면 벌써 알고 있지. 현관문 위에 독특한 장식물이 흥미로웠거든. 그가 미소 지었다. 나는 그가 말하는 게 무엇인지 금방 알아듣지 못했다. 그가 우리 집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어서 놀랐을 뿐이다. 아마도 현관 아치에 쐐기돌에 새겨진 문장을 말하는 모양인데 너무 오래되고 살아서 여러 번 덧칠을 했기 때문에 거의 알아보기가 힘들었다. 내가 아는 한 그 문장은 우리 가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나는 수줍게 말했다. 난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아마 새나 그 비슷한 무늬일 거야. 아주 오래돼서 알아보기 힘들어. 우리 집이 예전에 수도원 건물의 일부였대. 그가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겠네. 한번 잘 살펴봐. 그런 것들은 아주 흥미롭거든. 내가 보기에는 매 같았어. 그가 계속 나와 함께 걸었다. 나는 속으로 몹시 당황하고 있었다. 데미안이 갑자기 재미난 생각이라도 떠오른 듯이 웃더니 활기찬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조금 전 수업 시간에 내가 너희 반에 있었잖아. 이마에 표식을 단 카인의 이야기를 배우는 것 같던데 그렇지? 그 이야기 재미있었니? 물론 아니었다. 우리가 배워야 했던 과목을 통틀어 무엇 하나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솔직하게 대답할 수는 없었다. 마치 어른과 말하는 기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데미안이 친근하게 내 어깨를 두드렸다. 내게는 거짓말할 필요 없어. 하지만 사실 카인 이야기는 독특하지. 수업 시간에 배우는 다른 이야기들보다 훨씬 독특해. 너희 선생님은 그런 점은 별로 언급하지 않고 그저 신과 죄에 관한 뻔한 이야기만 하시더라.
내 생각에는 말이야. 그런데 너 이야기에 관심이 있니? 그는 말을 멈추고 미소를 짓더니 계속 말을 이었다. 내 생각에는 말이야. 카인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 물론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것들이 옳고 맞는 이야기들이겠지만 한편으론 그 모두를 선생님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 거야. 대개는 그래야 더 잘 이해되거든. 예를 들어 카인 이마의 표식은 선생님의 설명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아. 안 그래? 싸우다가 제 형제를 때려 죽일 수는 있어. 그래놓고 나중에 완전히 겁먹어서 뉘우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가 그렇게 비겁하니까 특별한 표시를 해주고 그 표시가 그를 보호하고 다른 모든 사람을 겁주어 쫓아버리게 했다니 뭔가 이상하지 않니? 그래, 그랬네. 흥미로웠다. 내 마음이 그 문제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가 내 어깨를 쳤다. 아주 간단해. 애초에 이 이야기의 시작점은 표시야. 어떤 사람이 얼굴에 남들을 두렵게 만드는 표시를 가졌다는 거지. 누구도 감히 그를 건드리지 못해. 그가 사람들을 압도하고 그 자손들도 마찬가지였거든. 이마의 표시는 아니 확실히 우체국 소인처럼 찍힌 건 아니었을 거야. 세상 일이 그렇게 명쾌하고 간단하지 않잖아. 그보다는 차라리 어렴풋이 느껴지는 무시무시한 기운, 비범한 지혜와 담력 같은 것이었겠지. 그의 힘에 사람들은 두려움을 품어. 그게 그의 표식인 거야. 그걸 사람들이 자기 식대로 설명하는데 사람들은 자기한테 유리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카인 자손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정반대로 설명한 거야. 표식을 지닌 자들이 우월해서가 아니라 표식을 지닌 자들은 불길해서라고 말이야. 사실 틀린 말도 아니야. 용기와 개성을 가진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니까. 두려움 없는 강한 족속들이 주변을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니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나날들을 보상받으려고 그럴듯한 별명과 전설을 붙여서 복수한 거야. 내 말 이해하겠니? 그러니까 카인은 실제로는 하나도 나쁘지 않았다는 말이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사실이 아니고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아주 오래된 옛 이야기들은 대부분 사실이지만 그 사실들이 언제나 적절하게 기록되고 올바르게 해석돼 왔다고 볼 수는 없어. 간단히 말해서 난 카인이 엄청난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그가 두려워서 그를 탓하는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생각해. 카인 이야기는 사람들이 가볍게 떠들어대는 터무니없는 소문에 불과한 거지. 그런데 카인과 그 자손들이 표식을 지녔고 남들과 전혀 달랐다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생각해. 나는 몹시 놀랐다. 충격적인 말이었다. 그럼 동생을 죽인 일도 거짓이라는 거야? 아니, 그건 분명히 사실일 거야. 강자가 약자를 죽인 거야. 그들이 정말 형제였는지는 의심스럽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지. 결국 모든 사람이 형제인 셈이니까 핵심은 강자가 약자를 죽였다는 거야. 영웅다운 행동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그때부터 약자들은 강자를 두려워하며 탄식했지. 하지만 누군가 왜 너희가 그들을 해치우지 못해라고 물으면 우리가 겁쟁이라서라고 대답하지 않고 안 돼, 그는 표식이 있거든. 신이 그에게 표식을 주셨어 하고 말했고 틀림없이 그 엉터리 이야기는 이렇게 생겨난 걸 거야. 아, 이런. 널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구나. 잘 가. 데미안은 내게 인사하고 알트 거리로 접어들었다.